새벽 5시 서울 강남의 한 미용실 창문으로 어둠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박미선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48년을 살면서 이렇게 긴장된 날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25년 전 자신의 결혼식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말아 올리는 동안 미선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이마, 고생의 흔적이 역력한 손등. 15년이라는 시간이 그녀를 얼마나 늙게 만들었는지 새삼 실감났죠. 사장님, 오늘 따님 결혼식이시라고요? 축하드려요. 헤어 디자이너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선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웃어야 하는 날이었으니까요. 딸 서연이 평생 기다려온 날이었으니까요. 오전 7시 미선은 미용실을 나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순자 씨, 나야. 오늘 가게 문 닫아도 돼. 꼭 식장에 와줘야 해. 전화 너머로 세탁소 직원 김순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당연히 가야죠. 서연이 어릴 때부터 봐온 제가 빠질 수 있나요? 미선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죽고 보험금으로 연 작은 세탁소, 그곳에서 딸을 키우며 하루하루 버텨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그랜드 팰리스 웨딩홀 신부 대기실에서는 서연이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들러리를 맡은 대학 동기 최지혜와 한수진이 드레스 자락을 바닥에 펼쳐주고 있었죠. 서연아, 진짜 예쁘다. 준혁 씨가 기절하겠어. 지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살짝 웃었지만 이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아빠가 없으니까 좀 그렇다. 혼자 버질로드를 걸어야 한다는 게. 언니, 어머니랑 같이 걸으시잖아요. 그것도 멋있어요. 수진이 위로하듯 말했지만 서연의 눈가는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를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서러웠습니다. 신랑 대기실에서는 이준혁이 턱시도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공동 창업자이자 절친인 박민수와 김동현이 옆에서 거들고 있었죠. 야, 손 떨리냐? 인생 최대 이벤트인데. 민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준혁은 손을 펴보며 싱긋 웃었습니다. 떨리지. 서연이를 만난 게 정말 기적 같아. 이렇게 완벽한 여자를 내가 만나다니. 부모님도 되게 좋아하시던데. 특히 아버지가. 동현의 말에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이동민은 평소에도 며느리감으로 서연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웨딩 플래너 이소희는 체크리스트를 들고 식장을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 입장 순서 다시 확인합니다. 신랑 측 부모님 먼저 입장하시고 이어서 신부 측 어머님 단독 입장하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답변을 듣고 이소희는 다시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의 세탁소 단골 고객들이 신부 측 좌석을 채워갔습니다. 동네 이웃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죠. 반대편 신랑 측에는 준혁의 회사 직원들과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식장 입구에서 미선의 언니 박미경이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선아, 오늘 정말 축하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전 매제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홀로 조카를 키워낸 동생의 고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 울면 안 돼. 오늘은 웃는 날이야. 미선이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준혁의 부모가 도착했습니다. 단정한 양복을 입은 남자와 우아한 한복을 입은 여자.
남자는 하객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랑 아버지 이동민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인사에 화답했습니다. 세련되고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죠. 오전 10시 50분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 테스트를 했습니다. 하나, 둘. 음향 괜찮습니다. 음향 담당자가 입장 음악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200여 명의 하객이 자리에 앉아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인사를 나눴죠. 오전 11시 정각. 사회자의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에 앞서 양가 부모님께서 먼저 입장하시겠습니다.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식장 입구를 환하게 비췄죠. 입장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객석에 앉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딸의 결혼식이, 그녀가 15년간 꿈꿔온 이 순간이. 하지만 미선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행복한 순간이 곧 악몽으로 변할 거라는 사실을요. 입장 음악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순간 신랑 측 부모가 레드카펫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한복을 입은 여자가 먼저 보였고 그 옆으로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가 함께 걸어왔죠.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선은 객석에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곧 자신의 사돈이 될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스포트라이트에 선명하게 드러났을 때 미선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 아닐 거야. 미선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던 남편. 장례식장에서 빈관을 앞에 두고 통곡했던 그 남자. 강태수? 분명 강태수였습니다. 미선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손에서 핸드백이 미끄러져 떨어졌죠. 쿵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언니 미경이 깜짝 놀라 동생을 붙잡았습니다. 미선아, 왜 그래? 어디 아파? 하지만 미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말이 나오지 않았죠. 저건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큰 소리를 냈죠. 하객들이 일제히 미선을 돌아봤습니다.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레드카펫 위의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이야. 죽은 줄 알았던 내 남편이라고. 식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입장하던 태수는 그제야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미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리며 멈춰섰죠. 옆에 있던 아내 은주가 남편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빨리 가요. 하지만 태수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숨어 살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과거와 마주치는 순간, 미선은 통로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채로 비틀거리며 달렸죠. 손에 든 꽃다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미선이 태수의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본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지만 틀림없는 강태수였습니다. 미선 씨.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선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태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죽었다며, 교통사고로 죽었다며, 시신도 못 찾았다며. 미선의 목소리가 식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웨딩 플래너 이소희와 진행 요원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손님, 진정하세요. 지금 식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미선은 태수를 놓지 않았습니다. 15년간 쌓인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황급히 뛰어나왔죠. 복도에서 들리는 어머니의 비명소리를 듣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서연이 식장으로 달려가는 순간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신랑의 아버지와 몸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들러리 지혜와 수진도 함께 뛰어나와 상황을 목격했죠. 세상에, 저게 무슨...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지혜가 재빨리 서연을 붙잡았습니다. 미선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당신은 강태수야. 15년 전에 죽은 척하고 도망간 강태수란 말이야. 하객들 사이에서 충격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신랑 대기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준혁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과거에 다른 이름이 있었다니, 죽은 척을 했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형, 나가봐야 할 것 같아. 민수가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준혁은 비틀거리며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태수의 아내 은주가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저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를 속였다는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태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15년 전 사업 실패로 빚쟁이들한테 쫓기다가 교통사고를 위장하고 도망간 사람이 당신 남편이에요. 내 남편이었던 사람이라고. 식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밖으로 나가고 누군가는 더 가까이 다가가 구경했습니다. 서연과 준혁이 거의 동시에 부모들에게 달려왔습니다.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당혹감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진행 요원들이 하객들을 예식장 밖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소희는 양가 가족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일단 VIP 라운지로 이동하시죠. 여기서는 대화가 안 됩니다. 미선은 여전히 태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서연과 준혁은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행복한 결혼식은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15년 전의 거짓말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VIP 라운지의 문이 닫히는 순간 미선이 다시 태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명의 진행 요원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죠. 미선의 몸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15년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마그마처럼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나요. 저 인간을 죽여야겠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라운지를 울렸습니다. 서연이 어머니에게 달려가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진정해. 제발 진정해요. 하지만 미선은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품에 안긴 채로 태수를 노려봤습니다. 태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옆에 선 은주가 남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봐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이에요? 은주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13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죠. 미선이 서연의 품에서 벗어나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저 사람은 강태수라는 이름으로 살았어요. 제 남편이었고 서연이의 아버지였죠. 라운지에 있던 모든 사람이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업을 한다며 이것저것 손을 댔다가 다 망했어요. 결국 3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됐죠.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와 협박하고 밤낮 없이 전화가 왔어요. 태수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미선의 목소리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차가 다리 아래로 추락했다고, 시신은 찾을 수 없다고, 경찰도 소방관도 다 그렇게 말했죠.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처음 듣는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6개월을 수색했지만 시신은 안 나왔어요. 결국 사망 선고가 났고 보험금 5억 원이 나왔죠.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선은 손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 돈으로 채권자들한테 3억을 갚았어요. 남은 돈으로 작은 세탁소를 차렸죠. 그렇게 혼자서 딸을 키워왔어요. 15년 동안 미선의 외침에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수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당시엔 정말 죽을 것 같았어. 채권자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집에도 못 들어가게 했어. 가족들까지 위험했어. 그래서 죽은 척을 한 거예요? 미선이 냉소를 흘렸습니다. 가족을 지킨다고? 웃기지 마세요. 당신은 그냥 도망친 거예요. 비겁하게. 태수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고를 당할 뻔했어.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다리 난간을 들이받았는데 기적적으로 살았어. 그때 생각한 거야. 차라리 이 기회에 죽은 척하고 새 삶을 살자고요? 은주가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다리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어. 그리고 도시를 떠났지.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위조하고.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럼 제 출생신고서는요? 제 주민등록증은요? 다 가짜란 말입니까? 태수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브로커를 통해서 서류를 만들었어. 이동민이라는 새 사람으로. 준혁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절친 민수가 재빨리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예요? 이준혁이 맞긴 한 거예요? 내 이름은 진짜야. 출생신고만 위조된 거고, 겉으로는 멀쩡한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12년 전 당신을 만났을 때 당신은 이미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던 거네요. 나한테 거짓말만 한 거잖아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연과 준혁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혼란과 고통이 가득했죠. 법적으로는 남이지만 한 남자의 피를 나눈 아버지를 둔 관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너무나 복잡하게 얽힌 운명. 미선의 언니 미경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보험 사기죠, 이건. 공문서 위조고. 웨딩 플래너 이소희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일단 하객들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밖에서 난리가 났어요. 실제로 라운지 밖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객들이 복도에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죠. 듣자 하니 신랑 아버지가 사기꾼이래. 15년 전에 죽은 척했다며?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네.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었습니다. 라운지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양가 친척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미선의 동생, 태수 쪽 먼 친척들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야? 결혼식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태수의 회사 동료 몇 명도 라운지 앞까지 왔습니다. 이 사장님, 소문이 사실입니까? 신분을 위조하셨다는 게 회사 자금은 괜찮은 거죠? 횡령 같은 건 없었죠? 의심의 눈초리가 태수에게 쏟아졌습니다. 한순간에 그는 신뢰받는 사업가에서 의심받는 사기꾼으로 전락했습니다. 태수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5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단 1시간 만에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도 서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여전했지만 현실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은주가 남편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태수가 소파에 놓아둔 검은색 서류 가방이었죠. 손이 격렬하게 떨렸지만 은주는 지퍼를 열었습니다. 13년 동안 한 번도 남편의 가방을 뒤져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남자가 대체 누구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태수가 벌떡 일어나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이미 가방 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서류들, 명함철,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 은주의 손이 그 수첩에 닿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주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다른 오래된 수첩이었죠.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옛날 거야. 별거 아니야. 태수가 수첩을 빼앗으려 했지만 은주는 재빨리 뒤로 물러났습니다. 수첩을 펼치는 순간 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날짜와 금액, 그리고 여자 이름. 수진이한테 500만 원 빌림. 사업 자금이라고 했지만 갚을 수 있을까?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수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또 돈을 요구한다. 이자까지 합쳐 2천만 원. 어떻게 갚지?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은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수진이한테 들켰다. 미선이한테는 절대 말 못해. 수진이는 내가 결혼한 걸 알면서도 관계를 계속하자고 한다. 미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불륜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은주는 수첩을 계속 넘겼습니다. 날짜는 25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태수가 미선과 결혼하기 2년 전이었죠. 수진이한테 또 1천만 원을 빌렸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수진이는 돈 대신 다른 걸 원한다. 은주의 손이 떨려 수첩을 거의 놓칠 뻔했습니다. 미선이 태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랑 결혼하기도 전에 다른 여자랑. 미선의 손이 태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딱 하는 소리가 라운지에 울렸죠. 그 여자한테 돈을 빌려서 사업한 거예요? 그 빚 때문에 도망간 거고. 태수는 뺨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신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불륜을 저질렀다니. 자신의 존재 자체가 거짓 위에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서연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미안함과 수치심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 어디 있어요?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른다. 15년 전부터 연락이 끊겼어. 내가 도망칠 때 그 사람도 사라졌으니까. 거짓말. 미선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때 준혁의 절친 민수가 스마트폰을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기, 제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15년 전 지역신문에 기사가 있어요. 사업가 강태수 씨 실종, 보험 사기 의혹 제기라는 제목으로요. 민수가 휴대폰 화면을 모두에게 보여줬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한 기사였습니다. 보험사 측에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 전 거액의 보험을 가입했다는 점에서 의심을 샀대요.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6개월간 수색했는데도 시신이 안 나오자 결국 사망 선고를 내리고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나와요. 민수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당시 보험조사관이 인터뷰한 내용도 있어요.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증거가 부족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태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라운지 문이 열렸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미선의 동네 친구이자 하객으로 온 전직 형사 오성태였죠. 미선 씨, 괜찮아요? 오성태가 미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태수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그 강태수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성태는 팔짱을 끼고 태수를 내려다봤습니다. 보험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어요. 공문서 위조죄도요. 신분 위장은 또 다른 범죄고. 오성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수하는 게 형량을 줄이는 길일 겁니다. 태수가 고개를 들어 오성태를 봤습니다.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죠. 은주가 남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도 고소하겠어요. 사기죄로. 저와 제 아들도 피해자예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13년 동안 저를 속였잖아요. 가짜 신분으로, 거짓말로. 태수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은주야, 말 붙이지 마세요. 당신은 이제 남이에요. 은주는 돌아서서 아들에게 갔습니다. 준혁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태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양손을 짚고 엎드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 씨, 서연아, 은주야, 준혁아. 모두 용서해줘. 제발.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태수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섰습니다. 용서요? 15년 동안 나는 당신이 죽었다고 믿으며 살았어요. 매일 밤 울면서 딸을 안고 잤어요. 미선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당신은 저주받을 거예요. 평생 편히 살지 못할 거예요. 감옥에서 썩어야 해요. 미선은 뒤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태수를 볼 수 없었습니다. 서연도 아버지를 외면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사람이지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태수는 바닥에 엎드린 채 흐느꼈습니다. 15년간 숨겨온 비밀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형벌뿐이었습니다. 라운지 밖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계속됐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 카메라 셔터 소리, 기자들의 질문 소리. 오늘의 결혼식은 완전한 재앙으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준혁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라운지 한쪽에 있는 작은 방으로 향했죠. 웨딩 플래너가 신랑 신부 대기용으로 준비해둔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밖의 소란이 조금 작아졌습니다. 서연은 준혁을 마주보고 섰습니다.
웨딩드레스의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도 턱시도 넥타이를 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미안해.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서로가 미안할 일은 하나도 없는데 자꾸 미안하다는 말만 나왔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나 오늘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과거를 숨기고 살았다니. 내 출생신고서까지 가짜였다니. 서연이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혁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내 엄마한테는 내 아버지가 평생의 원수잖아. 준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1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사람. 너희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 그런 사람의 아들이 나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아,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혁은 서연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사실 결론을 내렸어. 우리 결혼은 포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 엄마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 내 아버지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겪으셨잖아. 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법적으로야 우리가 남이지만 윤리적으로 너무 복잡해. 우리가 결혼하면 너희 엄마는 평생 고통스러울 거야. 서연이 준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이건 우리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들의 문제야.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왜 포기해야 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준혁이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해.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하지만은 없어. 서연이 준혁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널 포기할 수 없어. 절대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은 채 울었습니다.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같은 시각 라운지에서는 미선과 은주가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죠. 미선이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제 딸이 저 사기꾼의 아들과 결혼하는 건 절대 안 돼요. 은주가 맞받아쳤습니다. 저야말로 제 아들이 사기꾼의 딸과 결혼하는 걸 원치 않아요. 미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서연이가 뭘 잘못했는데요? 제 준혁이도 잘못한 게 없어요. 왜 아버지 잘못을 아들이 짊어져야 하나요? 두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제 딸은 15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제 아들도 거짓말쟁이 아버지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그것도 불행이에요. 미선의 언니 미경이 끼어들었습니다. 진정들 하세요. 지금 싸울 때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두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제 딸은 절대 결혼 안 시켜요. 제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작은 방의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과 준혁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굳게 잡혀 있었죠. 엄마, 우리 결혼할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선이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정신 차려. 저 남자 아버지가 누군지 알잖아. 알아요. 하지만 준혁이는 달라요. 준혁이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은주도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혁아, 엄마 말 들어. 저 집안과 얽히면 평생 불행해. 엄마, 전 서연이 없으면 더 불행해요. 양가 어머니가 각자의 자식을 잡아 끌었습니다. 서연과 준혁의 손이 점점 멀어졌죠. 나요, 엄마. 나 달라고요. 준혁아, 따라와.
라운지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습니다. 웨딩홀 직원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식장 사용 시간이 끝나갑니다. 결정을 내려주셔야 해요. 이소희도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객들도 대부분 돌아가셨고 일부는 아직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서연이 어머니를 뿌리치고 준혁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 그냥 식 올려요. 지금 당장.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런 상황에서 축복받지 못한 결혼은 의미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서연의 목소리에 절규가 섞였습니다. 그 순간 라운지 한쪽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태수가 슬금슬금 출구 쪽으로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투는 사이 눈치채지 못했죠. 태수는 문 손잡이에 손을 뻗었습니다. 도망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딜 가려고? 전직 형사 오성태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오성태가 재빨리 달려가 태수의 팔을 붙잡았죠. 태수는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나요. 나달라고. 태수가 소리쳤지만 오성태의 소나기는 더 단단했습니다. 도망가면 형량만 늘어나요. 순순히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오성태가 태수를 소파에 다시 앉혔습니다. 이번에는 옆에서 지키고 섰죠. 미선이 태수를 향해 냉소를 던졌습니다. 끝까지 비겁하네요. 도망밖에 모르는 인간. 태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도 도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과 준혁은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운명. 두 사람의 눈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라운지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태수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젊은이의 사랑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라운지 안의 모든 사람이 창문 쪽을 바라봤죠. 파란 경광등이 유리창에 반사되며 깜빡였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두 명의 경찰관이 라운지로 들어왔습니다. 전직 형사 오성태가 그들에게 다가가 상황을 설명했죠. 경찰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강태수 씨 맞으십니까? 경찰관의 질문에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험 사기 및 공문서 위조, 신분 위조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태수의 손목을 감쌌죠. 찰칵 소리가 라운지에 울렸습니다. 은주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3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범죄자였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와 함께 경찰서에 가겠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받아야 하니까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을 무효로 하고 싶어요. 사기 결혼이었으니까요. 경찰관이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에서 진술받겠습니다. 태수가 경찰에게 끌려나가는 순간 미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수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선은 차가운 눈빛으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만난 남편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을 휘저었습니다. 태수가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웨딩홀 입구에 남아있던 하객들이 그 광경을 지켜봤죠. 휴대폰 카메라가 일제히 태수를 향했습니다. 내일이면 인터넷에 퍼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라운지는 조용해졌습니다. 미선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딸 서연이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죠. 엄마, 괜찮아요?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지. 그런데 갑자기 걱정되는 게 있어. 뭐가요? 15년 전에 받은 보험금 말이야. 그걸 다시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닐까?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돈으로 세탁소를 차렸는데 지금 다 돌려주라고 하면 언니 미경이 끼어들었습니다. 변호사랑 상담해봐. 넌 아무것도 모르고 받은 거잖아. 선의의 피해자야. 미선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태수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15년 만에 드러난 보험 사기 사건, 결혼식장에서 극적 체포,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은 회사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습니다. 저 사람 아버지가 그 사기꾼이래. 결혼식 날 난리 났다며? 서연은 화장실에 숨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계속 나가야 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준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타트업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시선을 느꼈죠. 투자자 중 한 명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 대표님, 회사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준혁은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일과 회사는 별개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운영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은 어머니 은주를 찾아갔습니다. 은주는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죠. 태수와 함께 살던 흔적을 모두 지우는 중이었습니다. 엄마, 좀 쉬면서 해요. 준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이런 아버지를 준 게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도 속은 거잖아요. 준혁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준혁아, 너 그 애 서연이랑은 어떻게 할 거니? 은주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준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해요. 지금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주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이제 반대하지 않을게.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준혁이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우리 둘 다 피해자야. 서연이도 너도 그 아이 엄마도 나도. 왜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더 불행해져야 해?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연도 어머니 미선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세탁소 문을 닫고 위층 집에서였죠. 엄마, 나 준혁이 보고 싶어?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선은 다림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서연아,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잖니? 알아. 하지만 준혁이는 아버지가 아니야. 준혁이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는 그 집안 사람을 보면 배신자가 생각나. 그럼 나는 평생 혼자 살아야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5년 동안 아빠 없이 자란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어. 이제 사랑하는 사람도 포기해야 해? 미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편 태수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만장일치로 태수의 해임이 결정됐죠. 회사 공고문이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전 대표이사 이동민 본명 강태수은 개인 비리로 인해 즉시 해임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은주는 변호사를 선임해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태수와 함께 모은 재산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미선의 세탁소에는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위로를, 어떤 이는 호기심을 담아서였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뉴스 봤어요. 힘내세요. 사장님 잘못 아니잖아요. 하지만 일부는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보험금 받은 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5억이나 받았다며? 다시 토해내야 하는 거 아니야? 미선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법원에서 태수의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청객석에는 미선과 은주가 각각 앉아 있었죠. 서연과 준혁은 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강태수는 보험 사기, 공문서 위조, 신분 위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미선과 은주는 법원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두 여자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적대감이 아닌 복잡한 감정이 오갔죠. 은주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선도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가 같은 피해자임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두 여자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한 남자의 거짓말이 두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를 치유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온 미선과 은주는 복도 끝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두 여자는 멈춰 섰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더 이상 적대감이 없었죠. 대신 깊은 피로와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은주가 천천히 미선에게 다가갔습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죠. 한참을 망설이던 은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 씨, 제가 정말 죄송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피해자지만 미선 씨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15년 동안 혼자 딸을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미선은 차갑게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쉽게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가슴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미선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당신도 13년 동안 거짓말쟁이와 살았잖아요. 미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그건 인정해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선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두 여자는 한 남자의 거짓말에 인생을 망친 동지였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하실래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 근처의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죠. 따뜻한 커피 향이 테이블 위로 퍼졌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가 먼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12년 전에 그 사람을 만났어요. 이동민이라는 이름으로. 은주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과거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 사업을 시작했다고만 들었죠. 미선이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준혁이를 낳고 행복했어요.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어요. 은주가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네요. 제 인생 13년이 송두리째 거짓말이었어요. 미선은 은주의 고통이 이해됐습니다. 자신의 15년과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더 오래 속았어요. 미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그 사람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죠. 은주가 놀란 눈으로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딸을 낳고
힘들게 살면서도 남편을 믿었어요. 그런데 빚을 지고 도망가 버렸죠. 죽은 척까지 하면서.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죽은 남편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살아 있었다니. 새 가정까지 꾸렸다니.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같은 남자에게 배신당한 두 피해자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대화는 자연스럽게 아이들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준혁이가 서연 씨를 정말 많이 사랑하나 봐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결혼식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도 제대로 못하고 밤마다 한숨만 쉬고. 미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서연이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울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제 잘못 때문에 아이들까지 불행해지는 건 원치 않아요. 은주가 미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이들 사랑은 진짜잖아요. 순수하잖아요. 미선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딸의 우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행복해야 할 나이에 눈물만 흘리는 딸. 저도 고민했어요. 미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복수심 때문에 딸의 행복을 빼앗는 게 맞는 건지. 은주가 미선의 손을 덮었습니다. 미선은 움찔했지만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잘못을 자식이 짊어질 필요는 없잖아요. 은주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고통을 아이들까지 겪게 할 순 없어요.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커피잔 위로 눈물이 떨어져 물결을 만들었죠. 맞아요.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어머니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수에 대한 분노, 배신감,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은주가 말했습니다. 제가 준혁한테 연락할게요. 서연 씨를 찾아가라고. 미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서연한테 전화할게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서연아, 준혁 씨, 다시 만나보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같은 시각 준혁도 어머니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준혁아, 서연이를 찾아가. 엄마가 허락한다.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휴대폰을 쥐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한강공원.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고 있었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달려가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죠. 미안해. 나도 미안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짧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선과 은주는 작은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어색함이 훨씬 줄어들었죠. 앞으로 사돈으로 잘 지내요. 은주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선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요. 우리 둘 다 혼자잖아요. 두 여자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했지만 미래를 향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치유를 위해 두 피해자는 이제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제주도의 한 야외 정원. 30여 명의 하객들이 하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촐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죠. 미선은 딸의 팔짱을 끼고 통로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순백의 드레스가 아닌 크림색 원피스를 입은 서연이었습니다. 6개월 전에 화려함은 없었지만
얼굴에는 진짜 행복이 가득했죠. 반대편에서는 은주가 아들 준혁의 손을 잡고 걸어왔습니다. 두 어머니가 단상 앞에서 만났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그리고 나란히 서서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주례없이 진행되는 시기였습니다. 서연이 먼저 종이를 펼쳤습니다. 준혁 씨,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님의 과거와 상관없이 우리만의 가족을 만들어 갈게요. 평생 사랑할게요. 하객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도 종이를 들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거예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두 사람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요. 사랑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정원을 가득 채웠죠. 앞줄에 앉은 세탁소 직원 김순자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혁의 절친 민수와 동현도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서연의 대학 친구 지혜와 수지는 눈물을 펑펑 쏟았죠. 식이 끝나고 작은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제주도 전통 음식이 차려진 테이블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미선과 은주가 나란히 서서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두 어머니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하객들이 함께 잔을 들어 건배했죠.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로연 도중 서연이 은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를 받아주셔서. 서연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주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딸 앞으로 행복하자. 준혁도 미선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미선이 사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도 고생했어. 이제 우리 가족이야. 네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했지만 함께 치유해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제주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교도소에 있는 그 사람한테 사진 보낼까?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기로 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한테 아버지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분은 남이에요. 준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한 달에 한 번 편지만 쓸 거예요. 출소하시면 거리를 두고 살기로 했어요. 미선과 은주도 그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태수는 자신이 만든 결과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한 달 후 서연과 준혁은 신혼여행 대신 특별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미선과 은주를 모시고 함께 유럽으로 간 것이었죠.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네 사람은 함께 여행하며 진정한 가족이 됐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미선과 은주는 서로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우리 정말 신기한 인연이죠? 은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선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게요.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두 여자는 서로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미선과 은주는 새로운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미선의 세탁소와 은주의 자본을 합쳐 사업을 확장하기로 한 것이었죠. 고급 세탁 전문점으로 키워보는 건 어때요? 은주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 경험과 당신의 경영 능력을 합치면 되겠네요. 미선이 동의했습니다. 두 여자는 새로운 가게를 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과거의 피해자에서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서연은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결혼식 소동 이후 더욱 열심히 일한 결과였습니다. 준혁의 스타트업도 투자를 받아 안정 궤도에 올랐죠. 어느 날 저녁 두 부부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서연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연의 얼굴이 상기됐습니다. 미선과 은주가 동시에 며느리를 바라봤죠. 제가 임신했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미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은주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손주다. 우리 손주. 네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 생명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치유할 희망이었죠. 미선과 은주는 함께 육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언제 손주를 돌볼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두 할머니는 손주를 위해 벌써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우리 손주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랄 거예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그럼요. 할머니가 둘이나 있으니까요. 미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미선과 은주의 세탁소는 강남에 2호점을 열었습니다. 사업은 번창했고 두 여자는 진정한 동업자가 됐죠. 서연은 출산 휴가를 마치고 복직했습니다. 준혁의 회사는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며 성장했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죠. 어느 주말 네 사람과 아기가 함께 공원에 나왔습니다. 미선과 은주가 번갈아 가며 유모차를 밀었습니다. 서연과 준혁은 손을 잡고 뒤를 따라갔죠. 할머니들, 저희 아이 너무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손주인데. 두 할머니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공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네 사람.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한 남자의 거짓말로 시작된 비극. 하지만 그들은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미선은 더 이상 배신당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은주도 속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연과 준혁은 부모의 과거에 갇힌 자식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함께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완전히 치유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석양이 공원을 물들이는 시간. 미선과 은주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우리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함께니까 괜찮아요.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두 여자의 손이 자연스럽게 포개졌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증오했던 두 피해자. 이제는 서로를 위로하는 친구가 됐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